나 암이래. 간암 말기라고. 앞으로 길어야 6개월 정도 남았대. 뭐라고요? 여보, 부탁이 하나 있어. 나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미숙이를 딱 한 번만 보고 싶어. 왜요? 왜 그 사람을 불러야 하는데요? 내가 죽고 나면 미숙이한테 내 유산 3천만 원 줘. 싫어요. 그 부탁만큼은 절대로 들어줄 수 없어요.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남편이 죽기 직전에 한 마지막 부탁이 너무나도 뻔뻔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숨을 헐떡이던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만큼은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했습니다. 평생 저를 배신하고 상처 주었던 것에 대한 진정한 참회의 말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건 제가 기대했던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미숙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미숙이한테 연락해줘. 장례식에 올 수 있게 해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5년 전 제가 알아내서 강제로 끝냈던 그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5년 넘도록 만났던 여자였고 남편이 가장 오래 만났던 여자였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그 여자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니요. 그날 이후 제 선택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결혼은 누가 봐도 행복하게 시작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하고 반듯해 보이는 사람이었고 부모님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으며 주변 사람들 모두 좋은 신랑감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신혼 초반에는 정말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출근할 때면 제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퇴근하면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물어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했던 시간은 1년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결혼 1년 차에 접어들면서부터 남편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더니 나중에는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 출근이라는 핑계로 집을 비우는 일이 이상할 정도로 잦아졌습니다. 집에서 전화 받을 때면 문을 꼭 닫고 통화를 했으며 들키면 안 되는 사람처럼 극도로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자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고 싶지 않았고 그저 제 착각이기를 바라면서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언젠가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자신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피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회사 동료라는 여자와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을 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떨리는 목소리로 추궁했지만 남편은 너무나 태연하게 발뺌했고 그저 업무상 미팅이었을 뿐이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뻔한 거짓말을 믿는 척했고 아니 정확히는 믿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불륜은 그 이후로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골프장에서 만난 젊은 캐디였고 세 번째는 헬스장의 매력적인 트레이너였으며 그 뒤로도 이름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수많은 여자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증거는 너무나도 많이 쌓여갔습니다. 카드 사용 명세를 확인해 보면 모텔과 호텔 결제 내역이 빼곡히 찍혀 있었고 명품 가게 영수증도 자주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제게는 단 한 번도 사준 적 없는 비싼 선물들이었습니다. 핸드폰 통화 기록을 몰래 확인해 보면 새벽까지 길게 이어진 수상한 통화 기록들이 가득했고 남편의 옷에서는 제 것이 절대 아닌 여자의 긴 머리카락이 종종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사용하지 않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남편의 옷에서 진하게 풍기는 일도 수없이 많았고 와이셔츠 깃에는 선명한 붉은색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기도 했습니다. 매번 알고 있었습니다. 눈 감으려고 애를 써도 증거는 계속해서 쌓여만 갔고 진실을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토록 오랫동안 참고 견뎠을까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왜 이혼하지 않고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유지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딸 둘이 있는데 큰 딸은 중학생이었고 작은 딸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빠라는 존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면 분명히 마음의 상처를 받을 거라고 주변의 차가운 시선과 편견 속에서 힘들게 자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참았으며 남편이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수상한 전화를 받는 것을 봐도 애써 못 본 척했으며 카드 명세에 찍힌 의심스러운 지출을 확인하고도 그냥 조용히 모른 척했습니다. 밤마다 혼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흐느꼈으며 옆방에서 자는 아이들이 들을까봐 숨을 죽이며 조심스럽게 울었습니다. 그 시간 남편은 다른 여자의 품에서 돌아온 몸으로 제 옆에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태연하게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내가 아니라 그저 같은 집에서 사는 동거인처럼 사랑하는 부부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함께 사는 타인처럼 살았습니다. 사랑은 이미 진작에 식어버렸고 제 마음속에 남은 것은 오직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자신을 속였고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끊임없이 되뇌며 자기 최면을 걸었습니다. 사실은 혼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불안했기에 비겁하게 참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작년 가을 남편이 회사에서 실시하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진 결과가 나오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남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상치 않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던 중 남편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암이래. 간암 말기라고. 이미 전이가 많이 진행됐대. 앞으로 길어야 6개월 정도 남았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고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40년 동안 너무나도 미워했던 사람이었고 수없이 배신당하며 상처받았던 관계였지만 막상 죽는다는 말을 직접 듣고 나니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움, 분노, 안타까움, 슬픔 같은 복잡하고도 모순적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저를 압도했습니다.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이라는 긴 결혼 생활 동안 처음 보는 모습이었고 강한 척하며 살았던 남편의 우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남편이 지금 제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제게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동안 잘못 살았다고, 용서해달라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믿을 수가 없었고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달라진 것이 너무나도 이상하고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변화된 태도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출근할 때면 제 볼에 뽀뽀하려고 했고 퇴근하면 예쁜 꽃다발을 사서 들고 왔으며 외식을 하자고 자주 제안했고 길을 걸을 때면 제 손을 꼭 잡으려고 애썼습니다. 결혼한 지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고 남편이 제게 이렇게 다정하고 살갑게 대하는 것은 신혼 초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걸까? 죽음 앞에서 진짜로 변한 걸까?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진심이 담긴 사과라면 받아들여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어쩐지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헌신적으로 잘해주었습니다. 설거지도 자발적으로 도와주었고 청소도 함께 했으며 제가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즉시 쉬라고 권했습니다. 딸들도 무척이나 놀라워하며 아빠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다고 이제라도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저도 정말로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비록 너무 늦었지만 마지막 남은 시간만이라도 행복하게 보내고 싶었고 40년 동안 쌓인 깊은 상처들을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평화롭게 보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2달이 지나자 남편의 몸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얼굴색이 누렇게 변했으며 조금만 걸어도 심하게 힘들어했고 자주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결국 더 이상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길어야 1~2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잔인한 현실을 전했습니다. 병실에서 제가 직접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간호사가 해야 할 일들을 제가 자발적으로 대신했고 식사를 한 숟가락씩 떠먹여 주었으며 몸을 정성껏 닦아주고 약을 시간에 맞춰 꼼꼼히 챙겨 먹였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제 수고에 감사하다고 반복해서 말했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진심으로 변한 걸까? 아니면 그저 죽음이 두려워서 이러는 걸까?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만 저는 믿고 싶었고 그의 변화가 진심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1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정말로 심각하게 악화해 위독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복도로 조용히 불러내서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으니 가족들을 모두 불러야 할 것 같다는 마지막 통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딸들에게 급히 연락했고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서둘러 오라고 전했습니다. 딸들은 병실에 도착하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아빠의 차가워진 손을 꼭 잡고 흐느꼈습니다. 딸들이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간 후 병실에는 저와 남편만 남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힘겹게 제 손을 잡았는데 평소보다 훨씬 더 심하게 떨리는 손이었고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간절히 말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려는 줄 알았습니다. 40년 동안의 끝없는 배신에 대한 진정한 참회와 용서를 구하려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부탁이 하나 있어. 내가 죽고 나면 미숙이한테 연락해줘. 내 장례식에 올 수 있게 해줘.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숙이라고요?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왜 그 이름을 말하는 건지 5년 전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는데 미숙이라는 이름으로 수백 통의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고 사랑한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함께 있고 싶다는 말들이 빼곡히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추궁하자 남편은 처음에는 완강하게 부인했지만 제가 증거를 하나하나 들이대자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고 5년이 넘도록 깊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정말로 헤어지겠다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눈물까지 흘리며 약속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5년 전이었고 저는 완전히 끝난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음을 앞둔 이 순간에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왜요? 왜 그 사람을 불러야 하는데요? 남편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사실은 미숙이가 내 진짜 사랑이었어.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유일한 사람이야. 진짜 사랑이라고요? 그러면 저는 도대체 뭡니까?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옆에서 함께했던 저는 2 딸을 낳아 키우며
가정을 지켰던 저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남편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보고 싶어. 정말 간절해. 제발 부탁이야.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도저히 말이 나오지 않았고 배신감과 모욕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더욱 꽉 잡으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미숙이를 정말 사랑했어.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미안하다면서 동시에 다른 여자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까? 죽을 때까지 바람기를 끝내버리지 못하는 겁니까? 저는 남편의 손을 확 뿌리치며 일어섰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죠? 40년 동안 바람 맞고 살았는데 죽음 앞에서도 그 여자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해서 반복했지만 그 미안함이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숙을 만나지 못할까봐 느끼는 아쉬움이었고 마지막 소원을 이루지 못할까봐 느끼는 미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힘없이 침대 옆 서랍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거기 봉투가 있어. 열어봐. 그게 내가 쓴 유언장이야. 유언장이라고요? 대체 언제 이런 것을 몰래 준비해 놓았던 걸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 흰색 봉투를 꺼냈고 봉투를 뜯어 안에 든 편지를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집과 예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예금 중 3천만 원은 김미숙에게 전달할 것. 3천만 원? 바람을 피운 그 여자에게 3천만 원을 남기겠다니.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미쳤어요? 정신이 있으세요? 남편이 급하게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미숙이가 나 때문에 정말 많이 고생했어. 그 사람한테 보상해주고 싶은 거야. 고생했다고요? 남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면서 무슨 고생을 했다는 겁니까?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고 너무나 황당해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바람 맞고 산 제게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 여자한테는 3천만 원이나 주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제발 부탁이야. 이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죽는 사람 소원이야. 마지막 소원이라고? 죽기 직전까지 다른 여자만 생각하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라니. 저는 유언장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서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왜 그래? 저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남편이 필사적으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부탁이야. 내가 죽으면 다 끝나잖아. 제발. 저는 고개를 단호하게 저으며 거부했습니다. 싫어요. 그 부탁만큼은 절대로 들어줄 수 없어요. 남편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고집이 세? 죽는 사람 소원도 못 들어줘? 고집이 세다고요? 제가 고집이 센 겁니까?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없이 참고 참으면서 살았는데 그런 제가 고집이 세다는 겁니까? 저는 병실 문을 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겠어요. 남편이 뒤에서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가지 마. 미안해. 잘못했어. 돌아와. 하지만 저는 절대로 돌아보지 않았고 병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긴 병원 복도를 걸어가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는데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와 배신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저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사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오직 다른 여자 생각만 하는 사람에 대한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혼자 돌아와서도 잠을 전혀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했던 말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빙빙 맴돌았고 미숙이가 진짜 사랑이었다는 말, 3천만 원을 꼭 주고 싶다는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40년이라는 세월은 도대체 무엇이었나요? 새벽까지 울었고 베개가 흠뻑 젖도록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는 남편이 위독하니 빨리 오라는 연락이었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황급히 옷을 챙겨 입고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도착하니 딸들이 이미 먼저 와서 울고 있었고 병실 앞 복도에는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남편이 산소호흡기를 쓰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누워 있었고 눈을 감고 있었으며 숨소리가 너무나 약하고 희미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복도로 불러내서 침통한 표정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몇 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조용히 앉아서 차가워진 손을 잡았는데 손이 정말 얼음장처럼 차갑고 생기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힘겹게 눈을 떴고 저를 보더니 입술을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아서 저는 귀를 남편의 입 가까이 가져다 댔고 남편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또 미안하다는 말이었지만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손을 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친척들이 하나둘씩 병실로 들어왔고 모두 남편 주변에 둘러서며 무거운 침묵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힘을 짜내듯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특히 아내한테 정말 많이 미안합니다. 친척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고 저는 애써 무표정한 얼굴로 감정을 감추려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여보, 용서해 줘. 제발, 용서해 줘.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용서한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고 마지막 순간만큼은 평화롭게 보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안도한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고 마치 모든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편안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고 해가 지면서 어둠이 내렸으며 밤이 깊어졌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씩 병실 밖으로 조용히 나갔고 병실에는 저와 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딸들은 의자에 앉아서 깜빡깜빡 졸고 있었고 저는 여전히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서 나오는 신호음만이 고요한 병실을 채우고 있었고 자정이 넘어가면서 남편의 숨소리가 점점 더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숙아, 미안해. 보고 싶어. 정말 작은 목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너무나도 또렷하고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숨이 멎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 여자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남편의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잡고 있을 수가 없었고 잡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새벽 2시 15분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고 모니터에서 길고 긴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당직 의사가 급히 달려들어와서 사망을 확인했고 딸들이 큰 소리로 울부짖었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전혀 나오지 않았고 그저 텅 빈 것 같은 허무함만 느껴졌습니다.
장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부고를 작성해서 지인들에게 돌렸으며 친척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이틀 앞둔 날 갑자기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전혀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미숙입니다. 제가 조문을 드려도 될까요? 미숙이었습니다.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만 아마도 남편이 살아있을 때 미리 알려줬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바로 삭제해버렸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또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답장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인사만이라도 하고 싶어요. 마지막 인사라니 무슨 자격으로 마지막 인사를 하겠다는 건지. 저는 짧고 단호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지 마세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미숙에게서 전화가 계속해서 왔지만 저는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숙은 전화를 멈췄습니다. 장례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찾아왔고 친척들, 친구들, 남편의 회사 동료들이 줄지어 조문을 왔습니다. 저는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으며 입구 쪽을 계속해서 신경 쓰며 쳐다봤는데 혹시라도 미숙이 나타날까봐 걱정되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장례식은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장례를 모두 마치고 나서 유산 정리를 시작했는데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과 부동산이 제법 있었습니다. 딸들과 제가 법에 따라 정당하게 상속받았고 남편이 유언장에 남기겠다고 써놓았던 미숙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미숙에게서 우편으로 긴 편지가 왔습니다. 정말 긴 편지였고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으며 유산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싶었을 뿐이라는 변명이 가득했습니다. 편지를 끝까지 읽고 나서 조각조각 찢어버렸고 답장은 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로 미숙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으며 딸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큰딸은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고 작은 딸은 직장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 남게 되었고 텅 빈 집에서 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외로웠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사라진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고 아무리 미워했어도 익숙한 존재였기에 그 부재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혼자 사는 것에 적응해 나갔고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해먹었고 그동안에는 항상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상을 차렸지만 이제는 제 입맛대로 요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보지 못했던 드라마도 마음껏 봤고 외출도 자유로웠으며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생활이 평화로웠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처음으로 제주도에 다녀왔는데 푸른 바다를 바라보면서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로움을 느꼈고 가끔 남편 생각이 났지만 그것은 그리움이 아니라 그저 40년이라는 긴 시간에 대한 회상일 뿐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하느냐고 미숙을 장례식에 부르지 않은 것을, 유산을 주지 않은 것을 후회하느냐고.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았고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죽는 순간까지도 저를 철저하게 무시했고 오랜 세월을 함께한 아내보다 겨우 몇 년 만난 다른 여자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줄 이유가 전혀 없었고 제 자존심을 지켰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딸들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걱정됐다고 했고 큰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혼자 계셔서 많이 외로우시죠? 저는 편안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게 더 편해. 작은 딸이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안 그리우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고 나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너희들한테는 정말 좋은 아빠였어. 하지만 엄마한테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 40년 동안 바람 맞고 살았어. 너희들은 모르지?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지만 너희들 때문에 참고 이혼을 안 했던 거야. 딸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미안하다고 정말 몰랐다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딸들을 품에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괜찮다고 너희들 잘못이 아니라고 엄마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달래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딸들이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고 걱정해서가 아니라 그냥 엄마를 보고 싶어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행복했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년이 흘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딸들과 함께 간단하게 제사를 지냈고 친척들은 일부러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면서 남편 사진을 바라봤는데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소원은 못 들어줬어요. 그렇지만 미안하진 않아요. 제 삶은 제가 선택하는 거니까요. 사진 속 남편은 그저 밝게 웃고만 있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딸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가을이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떨어지고 있었고 문득 제 인생도 가을을 맞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과 여름은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 조용하고 평화로운 가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았고 오히려 더 자유로웠습니다. 저녁을 혼자 차려서 먹고 TV를 보다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 꿨습니다. 남편이 나왔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으며 정말 미안하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됐다고. 용서할 테니 편히 쉬라고.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새벽이었고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커튼을 활짝 열었고 따스한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고 오롯이 저만의 하루였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으며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바람을 맞으며 살았고 죽어서까지도 다른 여자를 사랑했던 남편과 함께 살았지만 그 남편의 마지막 소원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미숙을 장례식에 부르지 않았고 유산도 단 한 푼 주지 않았습니다. 후회하냐고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자존심을 지켰고 제 스스로 선택했으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죽는 사람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셨을까요? 아니면 자존심을 지키셨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선택이 있을 뿐이고 저는 제 선택에 만족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